수업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MLFQ 앞에 조금 보다가 이제 멈췄죠. 그래서 MLFQ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7에서 스케줄링 관련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는 기법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면서 처음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스케줄링 기법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굉장히 단순화한 다음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보고 그 가정들을 좀 지어가면서 이제 실제 상황에 맞춰 갈수록 이제 그다음 넥스트의 스케줄링 기법들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피포를 받고 이제 도착 시간이 달라진다. 모든 거에 이제 그 런타임 시간이 달라졌을 때 피포가 콤보 이펙트로 인해서 최적이 안 됐었고 그래서 SJF를 갔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시스템에 도착한다는 가정을 지웠을 때 SJF도 똑같이 콤보 이펙트를 겪을 수 있으니 STCF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넌 프리엠터블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또 IO가 이제 모든 게 CPU만 하는 게 아니라 IO가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IO가 들어오면 그냥 CPU는 다른 잡을 수행하는 형태로 오버래핑 시키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때까지 본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 관점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성능 매트릭을 리스판스 타임으로 갔을 때는 기존의 SJF는 STCF가 더 이상 최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이 리스판스 타임에서는 최적이었다. 또 거꾸로는 리스판스 타임 관점에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 관점에서 오히려 라운드 로빈은 굉장히 안 좋더라. 즉, 모든 성능 매트릭을 만족하는 올마이티한 스케줄링은 없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성능 매트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스케줄링 기법은 다른 걸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못 지운 게 모든 잡들의 런타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마지막까지도 못 지었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이 잡이 들어왔을 때 이 잡이 어떤 수행 시간을 가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는 과거에 이 잡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수행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갖고 그 누적된 기록을 갖고 어떤 웨이트를 주건 어떻건 뭐 평균을 내건 어떤 방식이건 과거의 행태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서 얘가 수행 시간이 얼마일 거야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예측을 하려면 이전의 기록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과거의 기록을 갖고 미래를 계속 예측하는 기법은 시스템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빈번하게 사용이 되지만 실제 우리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맥OS건 뭐 안드로이드건 윈도우건 리눅스건 간에 거기에서는 그 방식을 초창기에는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MLFQ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얘의 수행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하지만 미리 알았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지금은 MLFQ가 스케줄링의 디폴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LFQ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MLFQ가 동작하기에 우리가 각 잡의 수행 시간을 모르지만 예측도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MLQ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게 조금 더 확장돼서 MLFQ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MLQ라고 하는 건 멀티 레벨 큐죠. 즉 우리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쇼텀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레디 큐에서 다음에 수행될 걸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레벨 큐 할 때 큐는 레디 큐예요. 즉 레디 큐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 각각의 큐가 동일한 큐는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 큐의 레벨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이렇게 멀티 레벨 큐를 둔 다음에 첫 번째 룰은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우리는 무조건 먼저 수행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당 큐에 즉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잡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동작시킬 거야. 그게 1차적인 MLQ의 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레드 지금 현재 만약 우선순위 4개로 나누어져서 레드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 2를 다 수행하고 즉 여기서 보면 1 수행하고 그다음 2 수행하고 아직 1이 다시 들어와 있으면 다시 1 수행하고 2 수행하고 1 수행하고 2 수행하고 이렇게 가다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1, 2가 끝나야 그다음 3, 4 3, 4가 끝나야 5, 6 이런 순서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MLQ고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문제는 좌비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지? 그게 역시 문제죠. 그래서 MLQ에서는 그 룰 3를 보면 MLQ에서는 이런 규칙을 씁니다. 일단 시스템에 잡이 들어오면 얘가 어떤 수행 시간을 갖는지는 우린 몰라. 모르니까 일단 불문곡직 그냥 모르니까 무조건 가장 높은 큐에 집어넣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큐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예를 들면 잡9가 들어왔어요. 이 잡9가 수행 시간이 몇인지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일단은 제일 높은 우선 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룰 3입니다. 자, 그런데 잡9를 내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 큐에 집어넣고 나서 예를 들면 잡9가 수행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수행될 거잖아요. 수행이 됐는데 잡9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큐에 예를 들면 타임 슬라이스가 10초면 10초 동안에 잡9를 수행했는데 얘가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는 거는 얘의 런타임 수행 시간이 10초보다는 길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야, 그러면 10초보다 길다. 아, 얘는 수행 시간이 되게 긴 놈이네? 그러면 얘를 밑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큐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큐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20초예요. 그러면 잡9가 그 밑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큐에서도 또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행이 됐어. 근데 20초 동안 수행했는데도 얘가 그래도 안 끝나. 그럼 제일 높은 우선순위에서 10초 수행했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서 20초 수행했는데도 안 끝나. 그럼 얘는 수행 시간이 30초보다 긴 놈일 거잖아요. 아, CPU가 IO를 요청하지 않고 CPU를 사용하는 게 이미 30초보다 긴 수행 시간을 갖는 놈이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음으로 또 내린다는. 그게 룰 3 다음에 있던 룰 4와 룰 4A와 4B입니다. 그래서 룰 3를 보면 자, 우리가 멀티레벨 큐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수행할 거고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거는 라운드 로빈으로 돌릴 거야. 시스템에 새로운 잡이 들어오면 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에 넣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4A에서 만약에 잡이 전체 잡 맵이 만약 그 해당 큐의 타임 슬라이스를 다 소모했는데도 안 끝났어. IO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쭉 갔어. 그러면 얘는 해당 타임 슬라이스보다 런타임이 길다고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넥스트 레벨의 다음 우선순위를 갖는 큐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잡이 그 해당 타임 슬라이스 이내에 CPU의 연산을 끝내고 IO를 요청을 했어. 그럼 타임 슬라이스 이내에 얘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IO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얘는 그 큐에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룰입니다. 자, 우리가 요 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잡, 즉 사용자와 계속 대화하는 사용자가 요청하고 응답하고 요청하고 응답하는 그런 잡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놈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스판스 타임이 중요해요. 사용자 환경을 위해서 리스판스 타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큐는 우리는 타임 슬라이스를 상대적으로 짧게 잡아요. 그래야 그 리스판스 타임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IO를 요청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에 CPU만 요청하는 잡들은 그런 잡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둘 거예요. 왜? 사용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잡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뒤에 어, 먼저 요 예를 들게요. 요게 사실 좀 바꿨으면 했는데 요게 지금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타임 슬라이스가 1초. 요 Q2는 얘는 10초. 여기는 100초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잡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제일 높은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요. 근데 만약 얘가 실제 수행하는 게 0.5초 동안의 CPU를 쓰고 바로 IO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인터랙티브한 잡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Q2에 두는 거예요. 즉 Q2에 있는 놈들은 한 번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았을 때 런타임이 1초 이내인 것들은 Q2에 계속 남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Q2를 봤더니 타임 슬라이스 1초가 지났는데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 Q1으로 내리는 거죠. 룰 4에 의해서. 그러면 Q1의 타임 슬라이스는 10초니까 그 10초 안에서 만약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면 Q1에 가서 얘가 끝나고 IO를 요청했던 그 상황이면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얘는 왜? 런타임이 1초보다는 길고 11초보다는 짧은 놈인 거죠. 11초라는 건 Q1에서 1초를 썼으니까 1초보다는 길고 11초보다 작은 놈이 Q1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잡이 Q1에서도 안 끝났어요. 그럼 룰4에 의해서 다시 낮은 프라이어티를 갖는 Q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잡들은 Q0에 Q0에 있는 잡들은 수행 시간이 11초보다는 길고 그 다음에 111초보다는 짧은 상대적으로 CPU 런타임이 긴 놈들은 Q0에 모여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룰을 우리가 1, 2, 3, 4의 룰을 쓰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이 계속 돌게 되면 Q2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에는 수행 시간이 짧은 놈들이 있을 거고 Q1에는 Q2보다는 수행 시간이 길지만 Q0보다는 수행 시간이 짧은 놈들이 Q1 쪽에 있을 거고 Q 수행 시간이 Q2, Q1보다 긴, 즉 수행 시간이 11초보다 더 된 긴 수행 시간을 요청하는 놈들은 Q0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 시간 런타임을 모르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수행 시간이 짧은 놈은 우선순위가 높은 쪽에 수행 시간이 긴 놈은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Q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MLQ라고 하는 걸 쓰면 우리가 실제 잡의 우선순위를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수행을 쭉 시키고 나면 결국 수행 시간이 짧은 놈, 중간인 놈, 긴 놈에 따라서 수행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Q의 위치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게 MLQ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예에서도 들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놈인 경우 즉 요 그림에서 Q2에 있는 놈들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수행시간이 짧은 놈이고 수행시간을 금방
짧게 CPU를 쓰고 IO를 요청하고 짧게 CPU 쓰고 IO를 요청하는 애예요. 얘네들은 인터랙티브한 잡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높게 뒀어요. 사용자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잡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인터랙티브한 잡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판스 타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큐는 상대적으로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줍니다. 리스판스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타임 슬라이스의 값을 크게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어떻게 설정하는 게 최적이냐? 몰라요. 그건 엔지니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큐는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왜? 리스판스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애들은 타임 슬라이스를 크게 주는 거죠. 왜? 얘네들은 오히려 TAT가 중요한 놈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LQ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처음에 딱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제일 우선순위 높은 놈에 들어가지만 왜? 우리 모르니까. 근데 얘를 수행을 좀 시키고 나면 몇 번 수행을 시키고 나면 결국 각각의 런타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레벨의 큐에 위치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행 시간을 모르지만 결국에는 수행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큐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MLQ가 이제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MLQ는 시험에 나갑니다. 중간고사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잡 A가 있고요. 얘는 롱 러닝, 즉 CPU를 길게 사용하는 잡이고 잡 B는 인터랙티브한 잡이에요. 그래서 런타임이 한 20ms밖에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잡 A가 들어왔어. 잡 A가 들어오면 얘가 제일 처음에 Q2에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타임 슬라이스 Q1과 Q2를 그냥 동일하게 뭐 10ms라고 하면 10ms라고 하면 A는 Q2에 있다가 10ms 동안에 안 끝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Q1에 내려왔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안 끝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Q0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쭉 길게 가고 있는데 좌 B가 들어왔어요. 좌 B가 들어오면 얘는 지금 우리가 20ms지만 일단 시스템에 들어올 때 우린 몰라요. 모르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Q2에 넣겠죠. 그러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은 놈, 낮은 놈 잡이 있을 때는 높은 놈을 우선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프리엠티브가 되는 거예요. MLFQ는 프리엠티브한 놈이에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전 거를 끊고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Q2에 잡B가 들어오면 당연히 잡B가 들어오면 무조건 제일 높은 Q2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잡비가 Q2에 들어갔는데 10ms 동안에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Q1으로 내려왔겠죠. Q1으로 내려왔을 때 런타임을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얘는 Q1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Q0와 잡 A와 잡 B 사이에 스케줄링을 해야 될 때는 Q1에 있는 잡 B가 무조건 먼저 수행되는 거죠. 잡 B가 수행되지 않을 때는 그때 Q0에 있는 놈이 Q0에 있는 잡 A가 그때는 수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MLQ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 MLQ 또는 아직은 MLQ인데 우리는 이제 MLFQ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프리엠티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쇼티스트 잡퍼스트랑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래는 MLQ가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건데 MLQ에서 문제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문제가 존재를 하는 건데 요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MLQ만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자, 우리가 잡이 들어오면 이 잡이 제일 처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또 길면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또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들어오면 이제 걔네들이 먼저 수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자, 잡 A가 들어왔어요.
잡 A가 들어왔는데 얘가 수행 시간이 길어서 제일 낮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잡이 잡 B랑 잡 C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수행 시간이 짧은 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잡 B가 한 0.5mm, 5ms 하고 아이오하고 또 잡 C가 5mm 하고 아이오하고 그다음 잡 B가 5mm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잡 B와 잡 C만 계속 수행될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럼 얘는 잡 B랑 잡 C가 레디큐에서 나가기 전까지 뭐 완료해서 터미네이션 되기 전까지 잡 A는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앞에 봤던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MLQA 같은 데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만약 우선순위가 높은 레디 큐에 잡들이 계속 거기서만 계속 수행이 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큐에 있는 잡이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수행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우선순위가 낮은 큐에 있는 잡들이 CPU에 대한 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속 스톡돼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타베이션이라고 불러요. 기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베이션은 시스템에서 꽤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스케줄링에서만 스타베이션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저희가 컨시스턴스 아니 컨커런시 할 때도 스타베이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스타베이션의 문제는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고, 요 예에서는 MLFQ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무조건 수행을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놈은 그런 우선순위가 높은 놈 때문에 얘네가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CPU에 대한 권한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잡이 처음에는 CPU에 대한 IO도 필요 없이 계속 CPU만 요청을 해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 CPU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얘가 CPU, IO 인터랙티브 잡으로 특성이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도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쓰는데 먼저 뭐 워크로드를 쫙 돌려요. 그냥 수십 기가짜리 워크로드를 계속 돌려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집에 가서 딴짓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결과를 갖고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요청하고 응답하고 요청하고 갑조 계속 응답을 해요. 그러면 이 잡의 특성이 처음에는 CPU만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IO를 쓸 수 있잖아요. 즉 워크로드의 특성이 다이나믹한 경우,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얘는 한 번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는 한 번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런 워크로드의 특성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CPU만 쓰다가 나중에 인터랙티브로 바뀌었을 때 워크로드의 특성이 바뀌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기존의 MLQ는 잡이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 내려가기만 하니까.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맨 마지막에 게임드 스케줄러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어떻게? 지금 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죠? 네, 우선순위가 낮은 데 있는 거고 얘가 우선순위 한 번 낮은 데 가면 계속 그 낮은 데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FQ라는 F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정 시간을 보통 부드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왜 부드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큐에 있는 잡들을
다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대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만 오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지금 맨 밑에 있는 놈이건 여기 있는 놈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큐로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시간에 한 번은 얘는 그래도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초에 한 번씩 올린다 그러면 얘가 100초에 한 번은 올라가서 요 타임 슬라이스가 길진 않지만 그 타임 슬라이스 동안 CPU에 대한 권한을 잡고 수행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얘가 수행 시간이 긴 CPU 벌스트한 놈이면 내려오고 하겠죠. 하지만 그 특정 시간에 한 번씩은 무조건 CPU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부스트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워크로드 특성이 바뀌는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일정 시간에 한 번 올렸는데 여전히 CPU 벌스트한 놈이야. 그럼 얘는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에 한 번 딱 올렸는데 그때는 얘가 인터랙티브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위에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부스트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워크로드의 특성이 바뀌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쟤를 부드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드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유는 저 값을 정하기가 더럽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부두라는 거 부두교 아세요? 그 아프리카의 그막 뭐 좀비처럼 맞나? 그 나오는 그런 종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밀집 같은 사람 모양에다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그게 실제 부두교는 아니긴 한데 그게 이상한 이미지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소비가 되고 있긴 한데 부두교는 사실은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이미지가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미지의 뭔가 이런 것들을 가끔 부두라는 표현을 써요. 서구 사회에서. 그래서 저 값을 어떻게 정하는 게 최적인지를 그 누구도 답을 몰라요. 쟤를 너무 길게 저 부두 콘스트를 길게 잡으면 앞에 있던 스타베이션이나 시간에 따라서 워크로드의 특성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제때제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쟤를 너무 작게 자주 하게 되면 실제 얘는 특성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CPU 벌스트한 놈이야. 근데 얘가 자주 올라오잖아요. 자주 올라오게 되면 실제 인터랙티브한 놈의 리스폰스 타임이 나빠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얘가 두 개만 돌아요. 두 개만 돌고 예를 들면 얘가 타임 그 런타임이 1mm고 얘도 예를 들면 1mm예요. 그러면 리스폰스 타임이 얘는 0초, 얘는 1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얘가 한번 올라와요. 하나 올라오게 되면 0, 1, 2로 바뀔 거잖아요. 리스폰스 타임이.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잡의 리스폰스 타임이 자주 올라가게 되면 리스폰스 타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몰라요. 모릅니다.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엔지니어가.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부스트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원래 잡 A가 길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금 수행되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조금 수행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도 바뀌고 만약에 얘가 특성이 인터랙트로 바뀌면 이제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ML 이때 FQ 올라가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ML FQ의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MLFQ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레디큐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무조건 먼저 수행시킨다. 즉 약간 프리엠티브한 성격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돌린다. 리스폰스 타임 관점에서. 근데 시스템에 새로운 잡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그 잡의
런타임을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집어넣어. 근데 일단 집어넣는데 그 타임 슬라이스 동안 그 해당하는 큐의 타임 슬라이스 동안 안 끝나면 아 얘는 런타임이 긴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끝나면 얘는 그 안에 끝났으면 얘는 런타임이 짧은 놈이네 거기에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 큐에 각각의 서로 다른 런타임을 갖고 있는 잡들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큐에 배정이 되게끔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런타임의 값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MLQ는 기본적으로 잡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한 방향밖에 없다 보니까 스타베이션이나 워크로드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다. 물론 스타베이션이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한 번, 우리가 부두컨스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모든 잡들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한 번씩 올려주는 부스트란 동작을 통해서 스타베이션 문제나 다이나마이크가 변하는 오크로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강한 게 MLFQ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앞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 발생했었던 해킹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공격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악의적인 공격자가 일부러 어떤 특정 잡을 만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걸 계속 보내서 얘는 예를 들면 9.99ms 동안에 CPU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IO를 요청하는 형태로 만들어요, 잡을. 그러면 얘가 어느 잡에 딱 들어가요. 어떤 시스템에 그런 잡들을 몇 개를 딱 집어넣으면 그 시스템에서는 그 첫 번째 뭐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타임 슬라이스가 10mm라고 하면 그 잡들만 거기에 계속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잡이 계속 쌓여 다른 잡들은 그러면 수행을 못하게 스톡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잡에 하는 일들이 예를 들면 뭐 특히 악의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식의 잡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잡들만 그러면 시스템은 계속 돌고 나머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밀려버리는 거죠. 그런 악의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권한을 획득하진 않더라도 일부러 그런 뭐 초기 디도스 공격이랑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에 그런 잡들을 계속 던지면 그 의미 없는 잡들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서 계속 걔네들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스트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스타베이션 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MLQ만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MLFQ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 하면 얘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뒤에 요게 예, 들어가요. 예를 들면 타임 슬라이스가 10mm인데 9mm 9.99mm 하고 딱 IO를 요청을 했어. 그리고 원래는 그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9.99mm 하고 IO 요청, 9.99mm IO 요청 하면 나만 계속 수행되잖아요. 그런데 MLF께서 뭘 바꿨냐면 야 매번 9.99mm 안 돼. 누적된 런타임이 몇이냐에 따라 결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걔가 수행되는 누적된 런타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원래는 9.99mm IO, 9.99mm IO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합쳐서 이미 10ms 넘어갔네? 그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액션들을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요 방식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가능하면 얘네들은 그냥 부스트로 해결하려고 많이 해요. 가능하면 심플하게 부스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LFQ예요. MLFQ고 그런데 요 MLFQ가 요거는 뭐냐면
IO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뭐 이미 우리가 아는 거예요. IO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서 CPU를 딱 끝내고 IO를 요청했으면 그 IO를 요청할 동안에는 낮은 우선순위에 있는 잡들을 오버래핑 시켜서 수행한다. 그냥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MLFQ가 심플하긴 한데 심플하고 우리가 실제 개별 잡들의 수행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결국 MLFQ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행 시간, 런타임에 따라서 잡들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큐에 배치가 돼요. 아, 참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도 MLFQ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속된 말로 엔지니어를 빡치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Q를 자, MLFQ를 여러분이 시스템에 뭐 여러분이 새로 만든 OS에 넣는다고 쳐요. 난 MLFQ를 쓸 거야. 자, 그러면 Q를 몇 개 둘 거예요? Q를 몇 개 둘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몇 개로 나눌 거예요? 4개? 8개? 20개? 100개?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순위를 적게 두면 Q를 적게 두면 되잖아요. Q를 적게 가져가면 되니까 Q 관리나 Q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한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런 건 적게 들어서 좋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구분 가능한 잡들의 그 레졸루션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100개, 1000개로 늘리면 늘릴수록 좋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실제 우리 잡에 들어오는 잡들의 런타임들이 실제 그 정도 구분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늘리면 관리,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몇 개로 하는 게 좋냐는 답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돼요. 내 시스템의 상황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이게 최적일 거라고 결정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자, Q마다 타임 슬라이스를 다르게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타임 슬라이스를 짧게 줘요. 왜? 거기는 인터랙티브한 잡들이 있으니까 리스폰스 타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줍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큐는 상대적으로 CPU만 주구장창 쓰는 거기 때문에 리스폰스 타임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TAT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를 길게 줍니다. 한 번 잡으면 길게 수행하라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큐를 8개로 정했어요. 어떻게든 큐는 정했어. 큐의 개수는. 그러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타임 슬라이스를 몇을 줄 거예요? 1mm? 1.5mm? 0.1mm? 10mm? 1mm를 줬다고 쳐요. 그 다음 우선순위 타임에는 타임 슬라이스를 몇을 줘야 돼요? 1mm 이상. 좋아요. 1mm 이상이라고 하면 2mm? 3mm? 1.5mm? 10mm? 어떻게 줘야 돼요? 답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패턴을 잘 분석해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배우면 그만이죠. 아, MLFQ. 그래, 학부 수준에선 맞아요. MLFQ가 뭐고, 이 MLFQ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학부 수준에서는 땡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부에서 그냥 수업 듣고 그 다음엔 뭐 여러분들이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셔가지고 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 엔지니어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됐을 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사장, 임원이 아니에요. 대리 때부터도 가능합니다. 과장만 돼도 의사결정, 중간관리자라는 게 그거예요. 의사결정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레벨이에요.
의사결정은 굉장히 다양한 레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그걸 하고, 그걸 결정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저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로직들을, 어떤 로직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학부 때 다양한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 과목. 수학 과목 정말 여러분, 이번에 저희도 교과목을 좀 새로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1학년과 2학년 때 수학 과목을 좀 빡세게 합시다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언젠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 컴과를 나오면 수학 하나는,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만큼은 탄탄한다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하면서 얘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막 어려운 문제 풀리면 좀 기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 재밌진 않아요. 대학을 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전자과였으니까 계속 수학을 하긴 해야 돼요. 문제 풀려면. 어제도 어느 학생분이 오셔가지고 전자과를 복수 전공한다고 하셔서 제가 전자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2학년 기초 과목에서 교재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 수학이거든요. 미분, 적분, 그다음 미분 방정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 베이스만 있으면 사실 뭐 여러분이 전자과를 전자과 학생보다 훨씬 더 잘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베이스가 다르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게 1, 2학년 때 배우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 학부 때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는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제가 몇 명 안 되지만 팀의 팀장이 되면서부터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따로 공부했어요. 만약 그러면서 되게 후회, 내가 학부 때 방학 때라도 좀 이런 걸 좀 탄탄하게 해둘 걸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수학은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진짜 필요하구나. 그리고 점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게 가장 논리로서 합당한 게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했을 때는 그게 틀리더라도 욕을 안 먹어요. 왜? 이 논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렸어? 그럼 이 논리에 뭐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분석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뚝 해버리면 그다음 틀렸을 때도 넥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에는 논리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이 예측이 틀렸을 때도 넥스트에 보완할 걸 우리가 논의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근데 논리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지죠. 그리고 그건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잡에서도. 그리고 뭐 여기서 타임스라서 얼만큼 할 건지 뭐 그것도 있고 아까 전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자 우리 부스트를 할 거예요. 얼마에 한 번씩 부스트 하는 게 최적일까요? 모르죠. 그것도 결정해야 돼요. 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서로 다른 그 프라이어티를 갖는 큐에 다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애는 리스판스 타임보다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라운드 로빈보다는 SJF나 STCF가 최적일 수 있어요. 즉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를 라운드 로빈, 어디부터를 턴어라운드 타임 기준으로 할까? 그것도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MLFQ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경험이나 분석이나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거에 다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엔지니어 세계에서는.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리스폰스 타임 때도 똑같지만 타임 슬라이스를 예를 들면 너무 작게 잡으면 뭐 인터랙티브한 잡의 리스폰스 타임은 좋아지겠지만 그 인터랙티브한 잡의 컨텍스트 스위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타임 슬라이스를 너무 길게 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리스폰스 타임이 나빠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가장 심플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솔라리스는 이제 유닉스 시스템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 보면 오픈된 걸 보면 큐가 60개 정도 됩니다. 60개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의 타임 슬라이스는 20ms고 가장 낮은 우선순위는 수백 미리세크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는 매 1초에 한 번씩 부스트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OS는 또 다르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세팅을 한 것들도 다 좀씩 다르겠죠. 왜냐하면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유닉스 시스템이고 주로 서버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 패턴에 맞춘 거고 윈도우나 맥OS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용자의 사용자 패턴에 맞추는 게 맞겠죠. 일반 사용자랑 서버는 사용자 패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MLFQ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MLFQ의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뭐 우리 이미 다 얘기했던 룰에 대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챕터 9가 있고요. 아마 챕터 9까지는 9까지 일단은 저희가 시험 범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챕터 9까지. 자, 챕터 9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스케줄링을 볼 때 주요 관점이 성능이었어요. 성능.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을 좋게 하느냐, 뭐 턴어라운드 타임을 좋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스케줄링 기법이 최적이냐,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했어요. MLFQ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터랙티브한 잡의 리스폰스 타임을 개선하고 그 다음 CPU 볼스트한 놈은 TAT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타임 기반한 걸. 대신 우리가 런타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자동으로 런타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따라서 서로 다른 타임 슬라이스를 갖도록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게 MLFQ인 거죠. 근데 챕터 9에서 나오는 스케줄링 기법은 이제는 성능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포셔널 쉐어 스케줄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얘부터는 페어니스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거냐라는 스케줄링 기법이 됩니다. 물론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기법이 실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실제 저희 교재에서 다루는 기법은 모든 페어 스케줄링 시스템에서 뭔가 페어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이론을 다룹니다. 보시면 어처구니 없이 쉬우실 겁니다. 자, 페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줄링이 어떻게 하면 페어니스를 보장할까라는 거예요. 페어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잡들이 10개가 있으면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10개의 똑같은 확률로 똑같은 시간으로 CPU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게 페어니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초다 그러면 1초씩 CPU에 권한을 주는 게 페어니스가 아니에요. 앞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스타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잡이 긴 시간 동안 CPU에 대한 권한을 비이상적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스타베이션을 막아주는 게 페어니스를 보장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정하다라고 해서 똑같은 equally divided된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니스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것처럼 개런티 보장해줘요. 각각의 잡이 최소한의 확률로 어떤 certain percentage 최소한의 확률로 CPU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초에 한 번은 받는다. 100초에 한 번은 받는다. 이것이 보장되는 거죠.
그게 페어니스를 보장해주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스케줄링 기법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그 로터리 스케줄링이랑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칼 A 발드스퍼거.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게 94년도 논문이 저게 박사 논문이고 그 다음에가 나온 게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낸 건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고 나서 진짜 박사를 걔 우습게 보실까 걱정이 될 정도긴 합니다. 저 내용을 보면 아 저딴 걸로 박사 논문을 쓴단 말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좋은 논문들, 그래서 탑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논문들을 보면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심플해요. 읽으면, 아, 이렇게 접근했구나. 그리고 금방 이해가 되는 논문이 저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랑 그 부분이 맨날 충돌해서 좀 많이 싸우긴 했었는데 저는 기법이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딱 보고 이해가 돼. 아, 이렇게 접근했구나. 아,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구나. 사람이 딱 잘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 내 전공이 아닌 사람이라도 읽었을 때 개념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정교한 기법을 중요시하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긴 했었죠. 물론 저는 이제 꽤 교수님 나이가 많은 회사원의 입장으로 이제 사실은 박사과정을 간 거라서 뭐 티격태격 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논문들도 보면 기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만들어라고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학생부 종합평가느라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긴 한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해? 나도 모르는 걸 다 했어. 정말 대단들 하세요. 근데 매년 똑같아 보면. 예. 제가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막. 뭐 에, 뭐 물리에 가면 그 MLB인가 MBL인가 뭐 해서 트래킹하고 인공지능 하면 맨날 콜앱 오렌지 3 갖고 데이터 분석하고 콜앱 갖고 하고 수학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열의 8, 80%는 이제 경사각법을 이제 조사를 하시고요. 또는 이제 뭐 프리의 변환이나 이런 걸 하시고요. 그다음 확률 통계는 이제 베이지 정리나 뭐 이런 걸 다 하시고요. 예. 뭐 다들 하시더라고요. 전 제일 처음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저도 경사강법? 대충 알겠는데 뭐지? 뭐 찾아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는 뭐 이렇게 잘하시고 다들 스마트팜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로봇파를 다 해보시고 음. 센서에 뭐 습도, 온도를 해가지고 다 스마트팜을 만드시고 저도 못하는 걸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근데 실제로 저희도 되게 교과목을 설정할 고민 그 1학년 과목을 만들 때 고민되는 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코딩을 좀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과목을 해서 해야 될지가 좀 항상 고민이 돼요. 음. 일단은 안 하고 오신 분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항상. 근데 요거 예를 들면 로터리 스케줄링, 스트라이드 스케줄링 만약 그 여러분이 그 정보 과목을 많이 들으신 몇몇 고등학교 분들한테 알려주고 만들라 그러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이게 저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건 뭐건 간의 시스템에서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티켓을. 여러분 요즘은 1일 오프 이런 거 하나요? 1일 오프? 저희 때는 그 축제 때는 1일 오프가 일단은 가장 재미난 거 중, 물론 이제 술 먹고 놀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다 티켓을 팔거든요. 티켓이라는 의미가 뭐죠? 내가 영화 티켓이든 비행기 티켓이든 티켓을 산다는 것.
내가 특정 서비스를 누릴 권한을 사는 거죠. 권한을. 그래서 시스템에서 티켓을 발행을 해요. 티켓을 발행을 해서 그 티켓을 몇 장 갖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티켓을 배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티켓이 총 100장이 있는데 프로세스 A, 잡 A가 그 전체 티켓의 75%, 75장을 갖고 있고 잡 B가 25장을 갖고 있으면 내가 티켓에 비례해서 무조건 CPU에 대한 권한을 받도록 해주자. 그러면 이 티켓이 예를 들면 누구는 한 장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잡이. 어떤 잡은. 근데 한 장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 한 장의 퍼센테이지만큼은 CPU에 대한 권한을 받는 걸 보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어니스를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뭐 병렬 컴퓨팅, 분산 컴퓨팅, 뭐 고성능 컴퓨팅, 모든 컴퓨팅 시스템에서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티켓을 발행해서 각 뭐 좌비든 각 프로세스든 각 스레드든 얘네들이 티켓을 받고 그 티켓에 비례해서 뭔가 서비스, 그게 CPU에 대한 권한이든 GPU에 대한 권한이든 프로세싱에 대한 권한이든 데이터 인아웃에 대한 권한이든 뭐든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가장 심플한 방식입니다. 개념, 요걸 이용하는 개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당연히 갖고 있는 티켓에 비례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터리 스케줄링은 제가 막 이름이 있지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만들고 현타가 왔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프로세스 A가 있어요. 잡 A가 있는데 얘는 티켓을 25장을 갖고 있어요. 프로세스 B는 전체 시스템이 100개 티켓을 발행했는데 그중에 25개를 갖고 있어요. 자, 티켓은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티켓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잡 A, 프로세스 A나 프로세스 B가 수행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또 아시죠? 막 돌고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만들고 현타 왔다고 했죠. 자, 63이 나왔어요. 자, 63은 전체 100 중에서 프로세스 A가 0에서 74까지 75장을 갖고 프로세스 B가 75에서 99까지 25장을 가져요. 그럼 63이라는 숫자 나오면 얘는 프로세스 A예요, B예요? A죠. 그럼 A를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쏩니다. 아, 쏩니다가 아니죠, 요즘은. 쏩니다는 저 어릴 때 주택 복권 화살 팍평 당하는 거. 두 번째 걸 했더니 85가 나왔어요. 85를 딱 뽑으면 그다음 뭘 수행시키면 돼요? B를 수행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로터리 스케줄링이에요. 자, 로터리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자, 75와 25가 있으면 사실 수행 횟수가 짧았을 때는 정확히 75랑 25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보면 80%가 A고 20%가 B예요. 하지만 얘를 무한히 돌리게 되면 75와 25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로터리 스케줄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고등학생들도 짤 수 있다고. 랜덤 함수로 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줄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열받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로터리 스케줄링이에요. 물론 로터리 스케줄링의 단점은 있어요. 뭐냐? 티켓에 정확히 비례할 수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75에 가깝고 25에 가까울 뿐 정확히 75%, 25%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는 간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프로세스 B도 예를 들면 내가 쟤를 100개를 뽑았을 때 일단 25%를 보장은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80%, 뭐 85%, 15%, 80%, 20% 되겠지만 일단 100번을 수행하게 되면 무조건 최종적으로는 25%는 확률로는 내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만약 프로세스 B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한참 동안 안 나오더라도 언제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오죠. 1%라도 내가 그 1%의 확률을 나는 보장받는 거예요. 그게 로터리 스케줄링입니다. 로터리가 이제 이거 로또 이거잖아요. 복권.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스케줄링인데 자, 코어 아이디어는 보시면 랜덤 셀렉션이에요. 전체 티켓에서 랜덤하게 고르는 겁니다. 그냥 랜덤하게 골라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어하긴 할 거야. 하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페어할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그걸 분명하게 정확하게 75와 25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75와 25를 보장해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냐? 티켓을 갖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터리 스케줄링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스타베이션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잡이 최소 한 개 이상의 티켓을 갖고만 있어도 스타베이션은 피해질 수 있겠죠. 왜? 한 개만 갖고 100개 중에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나는 1%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쉽죠? 네, 이게 로터리 스케줄링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나요? 진짜요? 자, 이거 하고 나서 자, 지금 만들고 나서 와 했다가 이거 왜 이거 다 만들고 나서는 의미가 있나?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티켓이라고 하는 걸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티켓을 서로 다른 하이라키에 있는 잡들이 서로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임의로 뭐 내 티켓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대학원이나 이런 데 오셔서 이런 쪽을 좀 깊게 공부하시면 이런 시스템에서 티켓을 관리하는 방식이 은행에서 돈 관리하는 방식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가 만약 있어 제일 상위 디렉토리가 있으면 얘네들이 티켓을 발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앨리스랑 밥한테 나눠줘요. 즉 중앙은행이 통화를 만들어서 일반 시중의 은행들한테 돈을 쭉 뿌려주죠. 그죠? 리보 금리 이런 거 아세요? 초단기 금리 이런 거? 경제학 공부합시다 우리. 자본주의에 살잖아. 응? 자본주의에 살잖아. 어떤 빌려줍니다. 시중은행에 일주일 초단기 금리 리보 금리로 빌려주게 되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면 얘도 빌려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잡 1과 잡 2와 잡 3한테 또 나눠주죠. 이건 뭐예요? 일반인들이 대출받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개념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이제 티켓들이 배부가 되고 특정 예를 들면 갑자기 앨리스에서 오픈런이란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뱅크런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급하게. 그러면 밥이 빌려주거나 베이스가 얘네들의 티켓을 임의로 확 증가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거기서는 조금 더, 잘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예.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저 논문 두 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뭐 시험엔 그 논문을 안 읽는다고 해서 시험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시건 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거기 논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 이런 잡 좀 해줘라고 던져줘요. 던져줄 때 내가 요청한 잡이 좀 빨리 수행됐으면 좋겠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티켓을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청한 게 서버 안에서 서버에서 티켓을 또 할당할 거잖아요. 근데 그 할당한 거에 내가 갖고 있는 티켓까지 같이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청한 거에 티켓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 그럼 내 거가 빨리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티켓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임의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로터리로 뺑 돌리면 이제 75 나오면 얘가 잡 A야. 85 나오면 얘 잡 B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로터리 방식으로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오면 자, 이 숫자를 갖고 있는 요 위닝 티켓을 갖고 있는 해당하는 티켓을 갖고 있는 잡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죠. 그 찾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잡에 우리 시스템에 잡이 딸랑 2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5개, 6개, 10개, 20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티켓을 나눠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자 로터리에서 내가 땅 숫자가 나는데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잡이 어떤 잡이지를 찾아야 걔를 수행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티켓이 총 20개가 있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잡 1, 2, 3, 4, 5가 티켓을 10개, 20개, 5개, 1개, 2개로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잡 1이 50%의 확률로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거고요. 잡 2는 10%, 잡 3는 20%, 잡 4는 5%, 잡 5도 10%의 확률로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잡 1, 2, 3, 4, 5가 몇 개의 그 티켓을 갖고 있는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큐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닝 티켓이 만약에 15라는 게 나왔어요. 즉 20개 중에 쭉 돌려서 번호표를 딱 하나 뽑았더니 15예요. 그러면 15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죠. 15라는 티켓을 갖고 있는 잡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잡 10까지 가봐요. 잡 10 봤더니 얘는 15니까 작죠. 그러면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가봐요. 얘도 보니까 다 더해서 보니까 12야. 내 티켓은 15인데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더했더니 17이죠. 12, 5 더하면 17이에요. 내 티켓, 지금 티켓은 15야. 그러면 요 잡3가 해당 티켓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질문할 거냐? 아니요. 이걸 서치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깜빡 속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보다 느립니다. 무조건 느립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오버헤드에 대해서 잘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엔지니어들, 실제 대기업의 엔지니어들도 보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뭔가를 서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시간 걸리는. 여러분 알고리즘 때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어떻게 서치를 해야 서치 타임이 가장 적은지. 그게 왜 중요하냐? 실제 시스템의 성능을 되게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티켓이 결정됐을 때 어떤 잡이 이 티켓을 갖고 있는지를 찾으려면 이렇게 찾을 건데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바로 가요? How to. 힌트는 요 큐에 우리가 이렇게 큐가 순서대로 이렇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배치를 해놔야 돼요. 잡 1, 2, 3, 4, 5를 어떤 순서로 배치했을 때가 우리가 서치 타임이 가장 적을까요?
응?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티켓을 많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된다. 왜? 그게 티켓의 숫자 잡 1이 예를 들면 선택될 확률은 50%잖아요. 만약 잡 1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 50%에 대해서 맨 뒤까지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잡 1이 맨 앞에 있으면 50%는 첫 번째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티켓을 많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즉 잡 1, 그다음 잡 3, 뭐 잡 2나 5, 그다음 잡 4의 순서로 배치를 했을 때 티켓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찾는 서칭 타임이 최소화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시험 문제 제가 낼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여기 써 있네요. 예. 갖고 있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 이제 그것들을 찾는 거를 그냥 코드 형태로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뒤부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할 건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이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아닌데 제가 그 학교에 막 여기저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마 만약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제가 요 뒷부분은 강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동영상까지 그러니까 챕터 9까지 강의 동영상에 제가 다른 챕터를 좀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챕터 9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챕터 9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고 화요일에 어떻게 할지는 말씀드릴 거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할까요? 그죠? 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뜻을 제가 존중하여 리스펙트해서 수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지금 뭐지? 그 KT에서 그 AI 관련한 자격증 관련 소개한다고 하시니까 한 2, 3분 그거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네.